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무겁고도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바로 시댁과 며느리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경제적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워낸 50대 후반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평생 절약하며 모은 돈으로 아들의 결혼을 지원했지만 며느리는 다른 집처럼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명품 선물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급기야 조리원 비용도 안 내줬으니 손주를 안 보여주겠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가족 관계가 파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아들의 미래를 위해 며느리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신념을 지켜야 할까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마저 돈으로 평가받는 요즘 세상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현대 사회의 가족 관계와 경제적 가치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씨는 올해 58세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홀로 아들 도연이를 키워온 강인한 여성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임대해주는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화려하지도 풍족하지도 않았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정숙 씨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도연이를 잘 키워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시키는 것이었죠. 도연이가 대학에 다닐 때도 직장에 다닐 때도 정숙 씨는 언제나 아들의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못해준 게 많지만 그래도 도연이만큼은 떳떳하게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이것이 정숙 씨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32세가 된 도연이가 드디어 결혼하겠다는 소식을 가져왔을 때 정숙 씨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30세의 박소연 씨였습니다. 소연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간 직장 생활을 했지만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가 될 소연 씨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쁘고 차분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뭔가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 면이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정숙 씨는 평생 모아온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아파트 전세금까지는 마련해줄 여력이 없었지만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전통에 따라 예물과 예단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다른 집만큼은 못해줘도 우리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소연 씨의 반응은 정숙 씨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요즘은 다들 아파트도 마련해 주시던데요. 그리고 예물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며느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도 최선을 다했다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결혼식을 2달 앞둔 어느 날 소연 씨가 정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들 결혼할 때 받은 예물들을 보니까 우리가 받은 것과는 차이가 너무 나요. 그리고 예단도. 다른 집에서는 명품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주시던데. 정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예물과 예단이 다른 집과 비교될 것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연아, 우리가 형편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거란다.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시어머니, 저도 제 친구들한테 얼굴을 들고 다녀야 하잖아요. 다들 시댁에서 얼마나 받았는지 궁금해하는데. 이 대화 이후로 정숙 씨와 소연 씨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혹시 자신이 정말 며느리에게 부족하게 해준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인색했나? 다른 집에서는 정말 그렇게 많이 해주나? 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많이 해줄 여력은 없었습니다. 이미 저축했던 돈의 대부분을 결혼 준비에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의 결혼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 반, 안도 반이었습니다. 이제 도연이도 가정을 꾸렸구나.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결혼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소연 씨도 정숙 씨에게 예의를 지켰고, 도연이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소연 씨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숙 씨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드디어 내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내 손자를 볼 수 있겠구나. 정숙 씨는 임신한 며느리를 극진히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가져다 주고 병원에 갈 때마다 따라가며 챙겨주었습니다. 소연아, 몸조리 잘해야 한다. 내가 아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 소개해 줄까? 시어머니 감사해요. 그런데 요즘 산후조리원들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좋은 곳은 300만 원이 넘어가던데. 소연 씨의 이 말에 정숙 씨는 무언가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소연 씨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알아본 산후조리원이 있는데요. 시설도 좋고 케어도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2주에 280만 원인데. 정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280만 원이라는 금액은 자신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꼭 필요한 거니? 예전에는 다들 집에서 조리했는데. 시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다들 산후조리원 가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제가 몸이 약한 편이라서. 도연이도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소연이 몸도 약하고 첫 출산이니까 산후조리원에서 제대로 쉬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대출받아서라도. 정숙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280만 원은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소연 씨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숙 씨의 첫 손자였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손자를 안아본 순간 정숙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손자야,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하지만 기쁨도 잠시, 소연 씨가 다시 산후조리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이제 정말 산후조리원 가야 하는데요. 예약해둔 곳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정숙 씨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소연아,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지금 당장 그 큰 돈을 마련하기가 어렵구나. 조금 더 저렴한 곳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내가 집에서 정성껏 돌봐줄 테니. 그러자 소연 씨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시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집은 다 해주는데 우리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도 형편이. 아니에요. 결혼할 때도 아파트 못 해주더니 이제 산후조리원도 안 해주시겠다는 거죠. 병원 복도에서 소연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숙 씨는 당황스러워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가 집에 돌아간 후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소연이가 너무 속상해해요. 다른 친구들은 시댁에서 산후조리원은 물론이고 출산 축하 선물로 명품 가방이나 금반지도 받았대요. 도연아, 엄마도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엄마, 우리 소연이가 우울해져요. 자기만 시댁에서 아무것도 안 받은 것 같다고. 정숙 씨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내가 언제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그래. 결혼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엄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지금 소연이가 산후조리원을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틀 후 소연 씨가 직접 정숙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정숙 씨가 상상도 못했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정말 실망이 커요. 결혼할 때도 예물은 다른 집의 절반도 안 되고 예단도 변변치 않았잖아요. 그래도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 손자까지 낳아줬는데 산후조리원 비용도 안 대주시겠다는 거예요? 소연아, 그렇게 말하면 시어머니가 너무 서운하다. 서운한 건 저예요. 제 친구 민정이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원 비용은 물론이고 신생아용품까지 다 사주셨어요. 수정이는 출산 축하로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도 받았고요. 정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너는 그 집 며느리로 갔어야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 날 도현이가 정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소연이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무슨 소리? 손주를 안 보여주겠다고 해요. 시댁에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나오는데 뭘 더 바라냐고. 정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손주를 안 보여준다고.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연이가 지금 너무 예민한 상태라서. 정숙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기다려온 손자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숙 씨는 직접 소연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의 태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시댁에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제가 뭘 더 기대하겠어요? 소연아, 시어머니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손자만은. 아니에요. 저희는 저희끼리 잘 살 거예요. 시어머니도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도연이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밤마다 고민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가 정숙 씨에게 찾아와 눈물을 보였습니다. 엄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연이는 계속 시댁 얘기하면서 우울해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서운해하시고 도연아, 엄마는 괜찮다. 너만 행복하면 돼. 아니에요, 엄마.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갈라져서는. 정숙 씨는 아들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정숙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며느리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내가 고집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아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정숙 씨는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보대출로 50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불하고 출산 축하 선물도 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현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아들은 미안해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해결되어서는 안 되는 건데. 괜찮다, 도연아. 엄마가 조금 더 일하면 돼. 너희만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정숙 씨가 산후조리원 비용과 출산 축하 선물을 준비했다는 소식을 들은 소연 씨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시어머니 감사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에 정숙 씨는 또다시 상처를 받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손자를 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소연 씨는 2주간 산후조리원에 머물렀고 정숙 씨는 거의 매일 방문해서 손자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조리원에서 나온 후에는 출산 축하 선물로 1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시어머니, 이제야 시댁에서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소연 씨의 이 말에 정숙 씨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가족 관계가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소연 씨도 정숙 씨에게 예전보다 친근하게 대했고 손자를 보여주는 일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명절이 되면 소연 씨는 정숙 씨 집에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연이도 아내와 어머니가 화해한 것 같아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결국 돈으로밖에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시간이 흘러 손자가 돌이 가까워질 무렵 소연 씨가 또다시 정숙 씨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아이 돌잔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요즘은 다들 호텔에서 하던데. 정숙 씨는 또다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소연아, 돌잔치야 집에서 간단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시어머니, 제 친구들 돌잔치 사진 보세요. 다들 이렇게 예쁘게 해요. 우리 아이만 초라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정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정숙 씨의 이런 상황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동료가 정숙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숙 씨, 요즘 며느리 때문에 고생이 많다면서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하지만 들으니까 산후조리원 비용도 대출받아서 내주고 명품 가방도 사줬다면서요? 요즘 며느리들이 참 까다로워졌어요. 정숙 씨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도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의 가정사가 남들에게 화제가 되는 것 같아서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정숙 씨의 오랜 친구 영숙 씨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정숙아, 너무 맞춰주지 마. 며느리가 버릇 없어진다. 그래도 손자 때문에. 손자가 뭐 그렇게 중요해. 너 인생도 생각해야지. 나이 들어서 빚까지 내가면서 며느리 비위 맞춰줄 거야. 또 다른 친구 미선 씨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시댁에서 해주는 게 의무인 줄 알아.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 하지만 정숙 씨는 친구들의 조언을 따르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받아 며느리의 요구를 들어준 후 정숙 씨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매월 대출 이자를 갚아야 했고 보험일도 예전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정숙 씨는 혼자 있을 때 계산기를 두드려 보곤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돌잔치까지 하면 또 얼마나 들어갈까? 밤늦게 혼자 앉아서 가계부를 정리하다 보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연이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미안해하던 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소연이 친정에서 보내고 싶다고 해요. 엄마는 괜찮으시죠? 도연아, 추석인데. 아, 그래도 소연이 친정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니까요. 이해해 주세요. 정숙 씨는 이런 아들의 모습에서도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를 먼저 생각해 주던 아들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아내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그래도 정숙 씨에게는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손자가 할미라고 부를 때면 모든 고생이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손자야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손자를 안고 있을 때만큼은 정숙 씨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도 소연 씨의 허락 하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시어머니, 아이가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일찍 들어가 주세요. 소연아, 조금만 더. 아니에요. 아이 컨디션을 생각해야죠. 이런 식으로 손자와의 시간마저 통제받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연 씨의 또 다른 면모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가 정성껏 준비해간 음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 요즘은 이런 음식 안 먹어요. 너무 짜고 기름져요. 아이한테도 안 좋고요. 그럼 뭘 해다 줄까? 그냥 사다 주세요. 백화점에 좋은 반찬들 많잖아요. 정숙 씨는 백화점 반찬이 얼마나 비싼지 알고 있었지만 며느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추석이 다가왔을 때 소연 씨는 또다시 경제적 요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절 세뱃돈은 얼마나 주실 생각이에요? 저희 친정에서는 조카들한테 10만 원씩 주거든요. 10만 원씩? 네, 요즘 다들 그 정도는 줘요. 그리고 명절 음식 준비하시기 힘드시면 외식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호텔 뷔페 같은 곳에서. 정숙 씨는 명절마다 이런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숙 씨의 상황을 지켜본 상가 건물 세입자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아, 네. 별일 없어요. 며느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던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현실적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도는 것 자체가 정숙 씨에게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소연 씨는 자주 친구들의 이야기를 꺼내며 정숙 씨와 비교했습니다. 시어머니, 제 친구 혜진이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세요. 매달 용돈도 주시고 아이 옷도 계속 사주시고. 부러워요. 그래. 그 집은 형편이 좋나 보구나. 형편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의 차이 같아요. 이런 말들은 정숙 씨에게 상당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숙 씨의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소화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스트레스성 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치료하면 나아질까요? 약물 치료와 함께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의사의 말에 정숙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도연이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너무 힘들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소연이가 자꾸 다른 집과 비교하면서 이것저것 요구하는데 엄마도 사람이야. 마음이 아프다. 도연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소연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아니다. 괜찮다. 그냥 엄마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야. 결국 정숙 씨는 소연 씨와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연아,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시어머니가 너한테 부족하게 해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런데 우리도 형편이 있단다. 너무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소연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저는 무리한 요구 한 적 없어요. 다른 집에서 하는 정도만. 그 다른 집 이야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야. 시어머니, 그럼 제가 뭘 바라고 살아야 해요? 이 대화는 결국 서로의 마음만 더 상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손자가 돌이 지나고 2년이 흘렀습니다. 정숙 씨는 여전히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의 요구는 계속되었고 정숙 씨는 그때그때 들어주려 노력했지만 점점 부담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소연 씨가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려왔을 때 정숙 씨는 기쁘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또 산후조리원 비용을 요구하겠구나.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숙 씨는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더 많이 요구하네. 친구 영숙 씨가 다시 한번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정숙아, 이제 그만해. 너 인생도 생각하라고. 언제까지 며느리 비위 맞춰줄 거야? 그래도 손자들 때문에. 손자들이 커서 할머니 고마워할까? 엄마 말만 들을걸.
정숙 씨는 용기를 내어 경계선을 설정해 보려 했습니다. 소연아, 둘째 산후조리원 비용은 너희가 해결했으면 좋겠다. 시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어머니, 첫째 때는 해주시더니 둘째는 차별하시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알겠어요. 그럼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대신 둘째는 친정에서 도움받을게요. 이런 식으로 소연 씨는 정숙 씨의 경계선 설정 시도를 압박으로 응수했습니다. 소연 씨는 자주 친정 어머니와 정숙 씨를 비교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손자 보면 정말 행복해 하세요. 뭐든지 사주시려고 하고, 시간도 많이 내주시고, 이런 말들은 정숙 씨에게 상당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신도 손자를 사랑하지만 경제적 능력의 차이로 인해 비교당하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손자들은 정숙 씨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첫째 손자는 정숙 씨를 보면 뛰어와 안겼고 할미 좋아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는 이런 모습조차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아이가 할머니한테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 독립성을 길러줘야 하는데. 정숙 씨는 손자와의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마저 제한받는 것 같아서 답답했습니다. 현재 정숙 씨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자들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지만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이게 맞나? 내 인생은 뭐지? 이런 생각들이 자주 들곤 합니다. 밤늦게 혼자 앉아 있을 때면 정숙 씨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남편도 일찍 떠나고 혼자 아들 키우느라 내 청춘도 다 바쳤는데 이제 며느리 눈치까지 봐야 하나? 정숙 씨는 요즘 젊은 세대와 자신의 세대 사이의 차이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때는 시댁에서 해주는 것에 고마워했는데 요즘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정숙 씨의 가장 큰 걱정은 앞으로의 관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손자들이 커서도 할머니를 멀리하게 되는 건 아닐까? 또한 경제적인 부담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고 또 둘째 때문에 돈 들어갈 일들이 생길 텐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정숙 씨 주변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보험회사 동료 중에서는 너무 맞춰주지 말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일부는 손자 때문에라도 참아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나이에 손자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조금 힘들어도 참으세요. 하지만 또 다른 동료는 정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면 더 당연하게 생각해요. 선을 그어야 해요. 정숙 씨는 매일매일 내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오늘은 소연이가 또 무슨 말을 할까 걱정이 되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내가 너무 무리하게 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아들과 손자들을 잃을 수는 없고 현재 정숙 씨는 겉으로는 며느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구사항들을 대부분 들어주고 있고 소연 씨도 표면적으로는 정숙 씨를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정숙 씨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성립된 것입니다. 정숙 씨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숙 씨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이런 관계가 과연 건강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맞춰주는 게 아들한테도 좋은 일일까? 소연이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일까? 때로는 소연 씨가 더 성숙해질 기회를 자신이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내가 다 해주니까 고마워할 줄을 모르게 되는 건 아닐까? 정숙 씨의 마음 깊은 곳에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며느리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나. 특히 소연 씨가 다른 집은 이래요, 저래요 할 때마다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상당합니다. 내가 부족한 시어머니인가?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정말 저렇게 다 해주나? 이렇게 정숙 씨의 이야기를 길게 들어보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워낸 강인한 여성이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시댁과 며느리의 갈등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 관계의 의미와 경제적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세대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정숙 씨는 현재도 이런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손자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내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복과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숙 씨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며느리의 요구가 과도한 것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변했으니 정숙 씨가 적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마저 경제적 능력으로 평가받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혹은 정숙 씨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소통입니다. 세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더라도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숙 씨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